네, 물리과학 3 18장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5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roscopic reversibility and detailed balance입니다. 18.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키네틱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평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서빌리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테일드 밸런스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이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스, 그 시간을 역전시켰을 때에 불변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만약에 고전력학에서 어떤 힘이 위치에만 의존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F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힘을 가지는, 이런 힘을 묘사하는 운동 방정식은 시간을 뒤집어도 동일한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죠? 변수로 지금 위치만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정방향으로 볼 때랑 역방향으로 그대로 똑같이 뒤집을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시간 t 동안 따라간 궤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속도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고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은 같은 궤적을 그대로 다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t에서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위치는 시간을 뒤집어도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죠. 공이 이렇게 만약에 날아갔다라고 하면 시간을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갈 거니까 움직인 궤적 자체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속도 v의 경우에는 시간을 뒤집어주면 반대로 운동하는 방향은 뒤집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미시적인 운동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시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정확한 역과정, 거꾸로 되돌리는 것도 항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18.5절의 제목인 Microscopic Reversibility, 미시적 가역성의 물리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Principle of Detailed Balance. 앞에서 이야기한 미시적 가역성이 화학 반응 속도론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가역 반응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상수 KF가 있고 역반응의 속도상수 KB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Forward Rate Constant, Backward Rate Consta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던 지식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포워드 리액션의 속도와 백워드 리액션의 속도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응 속도로 표현을 해보면은 forward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forward rate constant KF에다가 A의 평형 농도, B의 평형 농도를 곱해준 값이 되겠고, backward rate의 경우에는 backward rate constant KB에다가 역반응의 반응물에 해당하는 C와 D의 평형 상태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미시적 세계에서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 세계에서 이 두 개의 레이트가 같다라는 것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드 밸런스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드 밸런스 조건. 그럼 이 식이 또 그 의미하는, 그러니까 키네틱스와 이퀄리브리엄을 연결하는 다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두 개의 식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양변에 나눠주고 이 부분을 좌변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KB분의 KF라고 하는 것이 A의 평형농도, B의 평형농도, C, D 각각의 평형농도, 이런 B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평형상수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 K와 반응속도 상수의 관계식, 그래서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 상수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율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가지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면은, 우리는 미시적 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자의 충돌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역과정도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각각의 미시적인 반응 경로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다. 그것이 바로 Principle of Detailed Balanc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5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은 온도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반응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반응 온도와 그 다음에 반응 속도의 관계식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취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취를 할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요리 같은 거를 해 먹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내놔도 빨리 안 썩으니까 좀 게으름 부리고 이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금방 음식물 다 썩어가지고 냄새 엄청 나고 문제를 일으키죠. 음식물이 썩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학 반응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를 봤을 때, 일반적인 반응 속도식을 보면은 반응 속도 V는 K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식 어디를 보아도 온도에 의존하는 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경험적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온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화하게 배웠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속도 상수 K라는 녀석이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이 아레니우스 식은 반응 온도와 반응 속도를 관계식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잘 알려진 식입니다. 그 속도 상수 K라고 하는 것은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요런 a라는 녀석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a 오버 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요 exponential 텀이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요거 앞에 붙는 인자다라고 해서 pre-exponential factor라고 우리가 부르고, EA는 활성화 에너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EA라고 하는 주어진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도에 따라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비율,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녀석들의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온도가 낮을 때는 이랬다가 온도가 높으면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EA가 뭐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낮을 때는 요 정도의 녀석들만 그 반응의 꼭대기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져서 넘어갈 수 있는 녀석들의 비율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식을 우리가 로그를 취해 가지고 아레니우스 플롯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ln k는 ln a 마이너스 2a 나누기 r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온도 t에서 속도 상수 k를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ln k 대 t분의 1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선형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lnA는 이 y-인터셉트, y 절편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EA 값도 양수값이고 R도 양수값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런 우하향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기는 EA 나누기 R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을 통해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EA 이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레니우스 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만은 딱히 아직 질문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는 상수 취급해 왔지만은 사실은 얘가 온도 의존성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위에 식에서 출발할 건데, ln k를 t로 먼저 미분을 해줍니다. t로 미분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rt 스퀘어를 곱해주면은 EA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 상에서 뭐 반응물이
꼭대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반응물이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반응이 진행되는 그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를 연결하는 꼭대기 이 에너지 차이로 물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속도 상수 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이 가진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ln K를 온도 T로 미분했을 때, 즉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요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아레니우스 식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 식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to temperature relation.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클라우지우스 클레이페론식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특정 두 지점에서의 증기압을 측정을 해서 식을 연결을 했는 것처럼 우리도 두 점, K1과 T1, K2와 T2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의 온도와 속도 상수 K 값을 알고 있으면은 두 개씩을 연합해가지고 연립해서 속도 상수의 결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ln K1은 ln A 마이너스 EA 오버 RT1, 두 번째 식은 ln K2는 ln A 마이너스 EA 오버 RT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 값이 T1이랑 T2로 변하는 사이에 일정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역시 활성화 에너지 EA 값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식의 전체의 B를 구해가지고 ln K2분의 K1은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A 오버 R에 T1분의 1 빼기 T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아레니우스 이점식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전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한참 다니다가 좀 방황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연구도 잘 안 되고 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그만두려고 하고 공무원 시험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술고시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한참 공부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붙고 이제 2차 시험을 치러 거기 이제 그 고대 안암 캠퍼스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러 갔는데 2차 시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난했어요.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거의 한 3일, 4일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한 3일째까지 꽤 무난하게 봤고 이제 마지막 날 시험 보고 딱 나오는데 저는 좀 괜찮게 봤다고 생각을 했고,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시기 딱 생각났어요. 이 시기 딱 생각났고, 내가 이거를 부호를 반대로 적었구나. 요 T1, T2 요 순서를 제가 바꿔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딱 정말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생각이 나고, 불현듯 나 떨어졌겠구나. 되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고 내가 있을 곳은 연구실이구나
맘 먹지 말고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교수님이 시키는 걸 했죠. 그랬던 게 이거 항상 볼 때마다 생각이 나네요.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뭐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뭐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은가, 모든 크기의 활성화 에너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시간 척도에서 측정 가능한 반응 속도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대략 뭐 10의 13승 초의 역수, 온도가 뭐 실온 298 켈빈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80kJ/몰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반응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기도 전에 이미 뭐 반응이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게 되겠고,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100kJ/몰을 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뭐 측정하려고 하면은 막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범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EA 범위는 80에서 대략 100 사이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속도를 늦춘다든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뭐 아레니우스 플롯의 뭐 다양한 특징적인 특이한 케이스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이야기할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이 아레니우스 플롯이 비선형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온도에 의존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가 온도에 의존하는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아레니우스식을 확장을 해가지고 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K를 우리가 원래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EA 나누기 RT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좀 확장된 식의 형태는 A의 T의 M승 익스포넨셜의 EA R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온도 의존성을 좀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여전히 선형성을 유도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K 나누기 TM 여기 ln을 취하고 그 다음에 t분의 1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여전히 선형성을 얻을 수가 있긴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플롯을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이 비선형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비선형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의존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heat capacity, 연료량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매 같은 애들의 운동도 더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뭐 충돌 빈도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응물들의 분자 내부의 운동도 훨씬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컨포머라고 부르는 뭐 형태체, 분자 내에 있는 단일 결합의 회전이 뭐 잘 되고 이런 연유로 분자 구조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바닥 상태의 어떤
구조에서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뭐 단일 결합이 막 돌아가 가지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레니우스 플롯이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살펴볼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음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뭐 일반화학 때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지금 강의 직전까지만 해도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양수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 생각을 해봐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 값인 게 당연하죠. 안정한 상태에 있는 반응물을 다른 형태의 생성물로 만들기 위해서 걔를 전이 상태, 에너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은 온도를 높여주면은 속도 상수 K가 같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인데, 그죠? 이거는 EA 값이 양수일 텐데, EA 값이 음수라고 하면은 온도를 높여주면 오히려 속도 상수 K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 논의를 하기로는 이러한 현상, 활성화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배리어 크로싱이 아닐 때, 크로싱이 아닐 때 EA가 음수인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것은 프리이퀄리브리엄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생성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반응물 사이에 컴플렉스를 이루는, 복합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응물 A, B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뭐 A, B 스타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복합체를 형성하는 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합체로부터 생성물 P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게 되는 속도 상수 K는 평형 상수 K 값에다가 두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 K2를 곱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K observation, K 관측,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요 속도 상수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 EA, OBS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RT 스퀘어에 DLN K OBS D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식 그대로죠. 그냥 OBS라고 하는 아래 첨자만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요 KOBS라고 하는 녀석이 평형상수 K 곱하기 속도상수 K2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은 관측되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두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죠. D, ln, K, dt, RT 스퀘어, D, ln, K2의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앞부분은 활성화 착물 AB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수반대에는 엔탈피 변화 델타 H가 되겠고,
두 번째 텀은 착물에서 프로덕트 P를 만드는 고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EA observation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텀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델타 H라고 하는 텀이 굉장히 음의 값을 가진다. 즉 굉장히 엑소설믹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뒤에 값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충분히 크지 못하면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여기에서는 활성화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전히 양수지만은 이 두 개의 과정이 우리가 따로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의 평형 성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치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를 관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화학 착물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키워드는 라디칼입니다. 라디칼이 관여하는 반응의 경우에 활성화 에너지가 음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 찾으셔가지고 숙제 문제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18.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절은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작동 원리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측하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화학 반응들은 반응물이 반응해서 바로 생성물이 되는 그런 단일 단계의 반응으로 된 것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여러 스텝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체 인터미디엇을 거쳐서 이렇게 프로덕트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간체의 구조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성이라는 말, 몰레큘러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반응물들이 실제로 충돌을 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엘레멘터리 스텝들이 있죠.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단일 단계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숫자를 우리가 몰레큘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몰레큘라라고 하면은 유니가 이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분자 반응. 그 다음에 바이몰레큘라라고 하면 바이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니까 2분자 반응. 그 다음에 트리몰레큘라 혹은 터몰레큘라라고 그러면은 3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레멘터리 스텝에서는 반응물이 정말 실제로 충돌을 해서 생성물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니몰레큘러 리액션이다, 바이몰레큘러 리액션이다, 뭐 터몰레큘러 리액션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두 개 분자가 충돌을 하고 세 개 분자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그 반응물들이 실제로 충돌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엘레멘터리 스텝의 특징은 우리가 쓴 반응식 그 자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 A와 B 사이 B가 충돌해서 생성물 P를 만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계수들 있죠. 이 반응 계수가 곧 키네틱스에서의 반응 차수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엘레멘터리 스텝에서만 성립하는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응 속도식을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학적 직관에 근거해서 가장 그럴싸한 중간 과정들을 꾸며내는 겁니다. 그걸 꾸며낸 다음에 우리가 속도 방정식을 통해서 그거를 실제 반응과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주어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각각의 스피시스들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I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즉 d I over dt 뭐 이런 식을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질량 보존. 뭐 앞에서도 우리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뭐 A가 B가 되는 반응이다라고 하면 A에 대한 속도식만 구하면은 B에 대한 것은 질량 보존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필요하죠. 뭐 혹은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쓰고 마지막으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뭐 종종 써먹을 일이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런 예를 몇 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근사법 2개 정도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근사법 어프록시메이션, 정류 상태 근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rapid equilibrium 이거는 뭐 그냥 빠른 평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빠른 평형. 이런 2가지 정도의 근사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2가지 근사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Steady State Approximation SS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I, B.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서빌리티 때문에 디테일드 밸런스,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로 이렇게 항상 양쪽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고, 각각의 뭐 속도 상수가 K1, K 인버스 1, K2, K 인버스 2,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에 앞서서 뭐 질량 보존부터 먼저 한번 써보면은,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t 이꼴 0일 때 a만 존재하고 나머지 i랑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게 i에 대해서, 중간체 i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di 오버 dt. 그러면 i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a에서부터 넘어오는 거랑 b에서 되돌아오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건 k1의 a, k 인버스 2의 b 이렇게 있겠고, a가 분해되는 과정은 a로 되돌아가는 것과 b가 만들어지는 것,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건 k 인버스 1에 그 다음에 k2를 더한 것에 농도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 B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B는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두 가지 키네틱스 밖에 없죠. 그래서 K2의 I 속도로 만들어지고 K 인버스 2의 B의 속도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방을 푸는 게 사실은 좀 어널리틱한 솔루션, 해석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던지 래피드 이퀄리브리엄 어프록시메이션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 중간체들이 그렇지만은, i가 굉장히 불안정한, unstable하고, 그리고 이것의 농도가 뭐 처음에 이제 약간 치솟겠지만, 처음에 이제 약간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겠지만은, 얘가 계속 뭐 분해돼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농도가 뭐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말하는 것은 이 중간체들의 농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거의 없다, 만들어지는 만큼 또 분해되어 나간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농도, B 농도, 그리고 I의 농도 사이에 등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I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I 농도를 A와 B의 농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을 끌어오면은 K
인버스 1 더하기 K2분의 K2 K1 A 그리고 K 2 K 인버스 2의 B 마이너스 K 인버스 2의 B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K2를 이제 여기 각각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의 모양을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K 인버스 1 K2분의 통분한다 그러죠. 이걸 이제 A는 건드릴 것이 없고 B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K 인버스 1 K 인버스 2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속도식이랑 관계를 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버서블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K 인버스 1에 K2분의 K1 K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백워드 레이트 컨스턴트는 K 인버스 1에 K2를 더한 거에 K 인버스 1 K 인버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위의 식을 살펴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KF에 해당하는 값이고 요 부분이 KB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FA 빼기 KB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 미방은 이제는 풀 수가 있는 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A0 초기 양에서 B가 존재하는 양을 빼면은 남은 A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B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미방은 이제 뭐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풀어서 B를 구하고 그 B로부터 A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뭐 AIP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키네틱스 문제를 하나 풀어보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Rapid Equilibrium Approximatio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근사는 Rapid Equilibrium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Rapid Equilibrium Approximation은 앞에서 살펴본 Steady State Approximation의 특수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Rapid Equilibrium Approximation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런 화학 반응에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아주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죠. Rapid Equilibrium. 이거를 우리가 속도 상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속도 상수를 쓸까요? K1, K 인버스 1, K2, K 인버스 2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반응에 관계되는 속도 상수들 K1이랑 K 인버스 1이 두 번째 반응에서 생성물로 나아가는 K2의 속도 상수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이 거의 종결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의 역반응은 거의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I가 만들어지는 B에서부터 최종 생성물 B에서부터 중간체 I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속도식, 생성물에 대한 속도식을 써보면은 K2의 I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인터미디엇의 농도만 표현해 주면은 속도식을 쓸 수가 있죠. 인터미디엇의 농도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평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를 평형 상수 K에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서빌리티를 생각을 해보면은 평형 상수 K1은 해당 평형에 관여하는 정반응 속도 상수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농도로 표현을 하자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단계의 평형이 굉장히 빠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굳이 뭐 EQ라는 아래 첨자를 붙이지 않아도 A와 I는 항상 평형 상태의 농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중간체 농도 I는 첫 번째 단계의 평형 상수 K 곱하기 A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속도 상수 K2 곱하기 평형 상수 K1의 A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A의 초기 농도 빼기 현재 존재하는 B의 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래피드 이퀄리브리엄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래피드 이퀄리브리엄 어프록시메이션이랑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살펴본 것은 정반응의 속도 상수 KF가 K1, K2 나누기 K 인버스 1 더하기 K2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래피드 이퀄리브리엄에 우리가 근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K1과 K 인버스 1이 K2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분모가 사실상 K1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P가 아니라 RE가 되겠죠. 네. 래피드 이퀄리브리엄 하에서는 K 인버스 1분의 K1, K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K1, K 인버스 1 부분을 우리는
속도상수 K와 평형상수 K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K2 곱하기 대문자 K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속도상수 부분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적용되는 근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래피드 이퀄리브리엄의 경우에는 이 역반응의 첫 번째 단계의 평형이 두 번째 생성물로 나아가는 반응에 비해서 훨씬 빠른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근사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엔자임 키네틱스 아니면은 고분자를 이야기할 때 고분자 래피드 체인 리액션 아니면은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다루는 뭐 포토케미컬 키네틱스 뭐 이런 것들에 전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19장에서 배우게 되는 뭐 excited state dynamics 뭐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할 때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오존이 분해되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실제 반응 속도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Empirical Rate Law가 어떻게 메커니즘으로부터 유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 문제는 오존의 분해 반응입니다. 오존의 분해 반응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존이 분해돼서 세 개의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이 반응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속도식 V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존 농도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너트 가스 M의 농도가 등장을 하고 K 프라임의 O2 M 플러스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살펴보면은 뭐 단순한 2차 반응이 아니죠. 2차 반응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지금 분모에도 뭐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막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인터미디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미디엇의 농도를 반응물과 생성물로 바꾸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메커니즘을 제안해 볼 수 있겠죠.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은 두 가지 단계로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산소 원자의 생성입니다. 오존 가스랑 이너트 가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산소 분자랑 산소 원자랑 이너트 가스로 먼저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산소 원자가 다시 오존 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생성물 두 개의 산소 기체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제안을 할 때에는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메커니즘이라고 제안하는 것들은 각각이 단일 단계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일 단계 반응을 다 더하면은 당연하게도 전체 반응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좌변은 오존 기체 2개, 산소 원자 하나, 이너트 가스. 우변은 산소 기체 3개, 산소 원자 하나, 이너트 가스 하나. 그래서 산소 원자, 이너트 가스,
서로 사라지고 나면은 전체 반응식이 지금 제한된 메커니즘의 두 단계 반응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레이디케이션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중간체인 산소 원자에 대해서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중간체 O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반응에서 O의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 첫 번째 반응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반응에서 소모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반응에서는 소모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에 O3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라지니까 K 인버스 1에 O2에 O에 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산소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된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산소 원자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요걸 이제 0으로 두는 거죠. 0으로 두면은 우리가 산소 원자의 농도를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그리고 이너트 가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 인버스 1에 O2에 M K2에 O3 농도 분의 K1 O3 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위의 식에서 그냥 산소 원자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식이 이제 꽤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을 제한을 할 때 항상 정반응으로 가는 것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역반응으로 되돌아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반응물의 소모 속도나 생성물의 생성 속도 요거를 이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반응물 O3가 얼마만큼 O3의 소모 속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소모 속도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역시 오존 기체도 첫 번째 반응에도 등장하고 두 번째 반응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세 가지 텀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반응을 통해서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서 다시 생성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생성이 되는 걸 마이너스를 붙일 거죠. K 인버스 1에 O2 O M 그리고 두 번째 반응에서 이제 요 K2로 소모가 될 거기 때문에 소모되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쓰면은 K2에 O에 O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 중간체인 산소 원자의 농도가 등장하는 곳이 이제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린 앞에서 산소 원자의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랑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집어넣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
K1, K2, 오존 농도의 제곱, 이너트 가스, K 인버스 1의 O2M 더하기 K2의 O3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속도식을 썼을 때 이 표현식, 노란색 박스에 있는 이 식이랑 처음에 제안한 엠피리칼 로우랑 비교를 해보면은 식의 구조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 K라고 부르고 또 다른 부분을 묶어서 이제 뭐 K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식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속도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극한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존 원자만 잔뜩 있을 때 퓨어 오존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이 두 가지 텀 중에서 여기 그러니까 역반응에 해당하는 텀이랑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두 번째 반응의 정반응에 비례하는 그런 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오존 기체의 농도가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식은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의 식 오존 기체가 소모되는 식은 분모에는 요 텀만 남게 되고 거의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K1에 O3에 대해 1차 그 다음에 이너트 가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식이 대략 오존 기체와 이너트 가스 농도에 비례하는 부분이 어디였냐 하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스텝이죠. 첫 번째 스텝. 그래서 우리는 오존 기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이 first 스텝이 rate determining 스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소 기체가 오존 기체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면은 분모에서 우리가 다 지워지네요. 네, 분모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텀이 사라지고 첫 번째 텀이 살아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다시 쓰면은 근사니까 이렇게 쓸까요? K 인버스 1에 O2의 M 제곱에 M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너트 가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상수니까 그냥 상수로 묶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2배의 K2에 K 인버스 1분의 K1 이거 앞에서 많이 보던 형태죠. 바로 평형상수 K1입니다. 첫 번째 반응에. 그리고 나서 O2의 농도분의 O3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반응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빠른 평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형상수 K는
O3분의 O2 O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산소 원자의 농도는 평형상수 K에 O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K1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단계의 평형상수니까. 여기에서 이제 속도식을 써보면은 두 번째 단계 O2에 O에 O3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O3가 소모되는 속도가 요걸 여기 대신 넣을 거니까 O3 농도분의 O2 농도의 제곱에 비례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반대로 썼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네. 네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래피드 이퀄리브리엄을 가정하고, 이게 래피드 이퀄리브리엄을 가정한 건데, 요거랑 지금 우리가 산소 원자의 농도가 오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고 가정한 식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죠. 뒷부분에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의 농도가 아주 클 때에는 이 반응이 앞단계가 평형에 먼저 빠르게 도달하고 그 후에 생성물이 조금씩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래피드 이퀄리브리엄 어프록시메이션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